18세기 중반 대서양 너머의 거대한 제국 영국. 식민지 미국은 제국의 돈줄이었죠. 하지만 영국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서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 예상치 못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억압에 맞선 식민지인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는지에 대한 서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건국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독재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미국의 건국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질서를 향한 간절한 바람과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지적인 싸움의 역사랍니다. 이 슬라이드들은 바로 그 싸움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탐험하는 여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항의 씨앗은 어디에서부터 뿌려졌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자유를 향한 열망과 스스로 다스려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1620년 영국의 엄격한 종교적 질서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어요. 이들은 그들만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꿨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책임지는 최초의 자치헌법을 세웠어요. 식민지 의회는 점점 힘을 키워서 총독 체제를 밀어내고 주민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답니다. 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구나 하는 엄청난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치 경험을 쌓아가던 식민지의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영국이 7년 전쟁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자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마구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설탕법으로 설탕, 커피 같은 수입품의 관세를 매기고 인지세법으로는 신문이나 법률 문서 같은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붙이며 식민지 내부 문제에 직접 간섭했죠. 또 타운센드법으로 차, 유리, 종이 같은 일상용품에도 세금을 매겼고요. 당연히 식민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라는 유명한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부과된 세금은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터집니다. 1773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 무역 독점을 허용한 차법에 화가 난 식민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자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인디언 복장을 하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배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340개의 차 상자를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해액이었다고 하네요. 영국은 이 사건에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식민지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강압법을 통과시켰죠. 식민지인들은 이 법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르며 영국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억압이 계속되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은 여전히 영국과 화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776년 토머스 페인이라는 한 사람이 쓴 상식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대륙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페인은 영국 왕을 잔인한 짐승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미국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책의 영향력은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당시 인구 300만 명 중에 불과 몇 개월 만에 5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해요. 이 작은 책 한 권이 흩어져 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미국은 연합규약이라는 첫 번째 정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중앙정부, 즉 연합의회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각 주에 돈을 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었지 강제로 거둘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돈이 없으니 제대로 정부가 돌아갈 리가 없겠죠?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나라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에 요청한 금액은 엄청났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150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국가 부채는 쌓여만 갔고 기본적인 정부 운영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1786년에서 1787년 사이에 매사추세츠에서는 세금과 빚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쉐이즈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연방정부는 이 반란을 진압할 군대도 돈도 없었어요.
이 사건은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전국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다시 한번 뜻을 모으게 됩니다. 1787년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12개 주에서 55명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어요. 이들의 목표는 실패한 연합규약을 대체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죠. 핵심 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중앙정부를 어떻게 만들까? 다시 말해 자유와 질서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죠. 이 회의는 곧 강력한 연방정부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들과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의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논쟁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질서를 옹호했던 연방주의자 진영에는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국가정부만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내부 불안을 잠재워서 더 완벽한 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연방주의자 페이퍼라는 85편의 에세이를 통해 새로운 헌법의 정당성을 열심히 설파했죠. 반대로 자유를 지키려 했던 반연방주의자 진영에는 패트릭 헨리, 조지 메이슨, 그리고 필명 브루투스로 활동했던 로버트 예이츠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강력한 연방정부는 결국 독재로 흘러갈 것이고 새로운 헌법에는 개인과 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반연방주의자 페이퍼로 알려진 여러 에세이를 통해 헌법의 위험성을 알리려 노력했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진영은 결국 타협의 예술을 통해 합의에 이릅니다. 먼저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공존하며 권력을 나누는 역사상 유례없는 독창적인 체제인 연방제를 창안했어요. 이는 연방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질서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부를 분리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설계해서 어느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반연방주의자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유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인구 비례로 의석을 나누는 하원과 주별로 동등하게 대표를 보내는 상원을 두어서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의 이해관계를 모두 조율하는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헌법 초안이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보장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반연방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였습니다. 뉴욕,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 여러 주에서는 권리 장전을 추가하는 것을 헌법 비준의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결국 연방주의자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고 연방주의자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직접 권리 장전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회 첫 회기에서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통과되어 권리 장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보장,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권력은 주 또는 국민에게 있다는 수정헌법 제10조 등은 반연방주의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라는 정당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핵심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비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역사적인 긴장 관계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렌즈가 된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21세기인 지금 이 자유와 질서 사이의 줄다리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동성 결혼의 예를 들어볼까요?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건 질서 또는 연방 권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총기 규제 같은 경우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중 어느 쪽이 총기 규제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이민정책, 환경규제 같은 모든 영역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과 주의 자치권 사이의 갈등은 지금도 미국의 핵심적인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답니다. 자유와 질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최종적인 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유와 질서라는 두 가지 힘이 영원히 긴장 상태에서 작동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하나의 틀, 즉 하나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고 또 재조정해온 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국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헌법을 만든 이들은 권력을 두려워했고 자유를 신뢰했지만 이 두 가지 힘이 언제나 긴장 속에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이죠. 참 멋진 통찰 아닌가요?